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이투스에서 수업을 하고요. 대치, 목동, 중계 주요 학원가에서 수업을 하고 중계는 이제 들어온 지 2년 차, 올해까지 2년 차였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지금 수강생 1,000명이 넘는 강사가 대한민국에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일단은 수능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걱정이 많으시죠?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걱정 많으실 건데 어제 이제 대치동 설명회 하는데 어떤 학부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고3 생활을 잘 할지 모르겠다고. 이제 딸인데 몸도 약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애들 공부 안 해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이제 내 자식 차례구나 이렇게 안달이 나시는 거지 애들은 사실 별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막 뉴스에 나오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풀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려웠대? 그런가 봐. 이런 식으로 그냥 애들이 넘기거든요. 코로나 이후 세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워라밸 고3이라고 그래요. 강사들끼리 그런 말을 하는데 워라밸을 누리는 수험생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 친구들이 이제 교육청에 많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6.25 이래 최저학력 수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쉽지 않았던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갈 거냐 이게. 이거는 확실히 아이들의 학력 수준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방증이기도 한 거죠. 그죠? 자, 일단 뉴스 보고 많이 겁을 먹으셨을 텐데 그 수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런 사람이고요. 자, 일단 수능 국영수가 다 어려웠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국어 지금 표준 점수 만점자 표준 점수가 146점에서 7점이 예상될 정도로 와, 수능 역사상 두 번째죠. 요 정도로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된 시험인데 이 친구는 학생인 것 같은데 내 수업을 듣지 않았었나? 그지? 그때 2학년이었나? 그랬구나. 이제 네 차례야. 네 차례가 온 건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이상하죠, 근데 분명히 나라에서 킬러지문 킬러문항 내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국어 강사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킬러지문 없어요. 킬러문항도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등급 컷을 보시면 자, 왼쪽에 이제 작년 수능 등급 컷이고 이번 수능 등급 컷이 오른쪽이에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킬러 지문이 있을 때죠. 나라에서도 작년 수능에 생명과학 지문을 이런 거 내지 마라 하면서 킬러 지문의 사례로 줬을 정도로 작년 수능은 킬러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작 1컷이 96, 언매 1컷이 92. 근데 이번 2024 수능은 킬러 지문 킬러 문항이 없었어요. 한 문제도 없었는데 등급컷 보시면은 화작 1컷 87, 9점이 떨어지죠. 그다음 언매 1컷 85, 7점이 떨어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킬러 지문과 킬러 문항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2등급 컷은 10점 이상 떨어져요. 화작 기준으로 13점이 떨어지죠. 이게 전국에 있는 50만의 수험생의 평균이 떨어진 걸 생각해 보면은 1점만 떨어져도 굉장히 난이도 변화가 심한 건데 10점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올해 수능의 특징이 분명 킬러 지문 없습니다. 킬러 지문이라고 하는 게 소위 킬러 지문이 뭘까요? 애들이 지문을 딱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게 킬러 지문이에요. 그런 지문은 한 개도 없었어요. 킬러 문항은 애들이 딱 봤을 때 손도 못 대는 문제, 그런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수학은 지금 22번 문항이 킬러 문항 아니냐 막 이런 논란이 있는데 국어는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어요. 킬러 지문 킬러 문항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등급 컷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난이도가 높죠. 이거는 일단 정부 정책의 성공입니다. 정부에서 말했던 건 뭐냐면 킬러 문항 내지 않되 정시에서 애들 변별은 해야 되니까 시험에 변별력은 갖추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준킬러 문항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험이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택지가 무엇보다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이게 뭐냐면은
애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했을 게 지문을 읽으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로 딱 갔는데 우와 답이 안 보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영어로 치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 치면 독해를 했어요. 영어 지문 독해를 했어요. 지문의 내용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 이제 답을 고르려고 선택지에 딱 갔는데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답을 못 찾겠는 거죠. 근데 이 문항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제일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시간 안에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까 같은 그 컷이 나오게 된 거예요. 차라리 킬러 지문이 작년 수능처럼 한 두어 지문이 있으면 애들 입장에서 어떠냐면 이 지문 쭉 읽다가 안 해. 나 이 지문 안 풀어. 나 막 풀 수 있는 데서 많이 맞으면 돼. 이게 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로 가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자, 다음 두 번째. EBS 올해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EBS 체감 연계율을 높여라. 그러니까 명목 연계율은 50% 그대로인데 애들이 좀 피부에 느껴지게 연계해라. 그동안 국어 영역은 문학 정도가 EBS 연계성을 느낄 수 있는 파트였어요. 왜냐면 EBS에 수록된 작품이 수능에 출제가 되니까. 나머지 영역들은 애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없었는데 나머지 영역들 중에서도 특히 비문학, 독서 영역이라고 부르죠. 여기 체감 연계율을 확 높였어요. 이것도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계속 수업 시간에 올해 국어 영역 연계 포인트는 문학은 원래 연계가 중요하고 독서가 될 것이다. 비문학이야. 그러면서 맨날 비문학 수능 특강 다 풀어왔어. 계속 확인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비문학 네 지문, 그 네 지문이 100% 다 연계 지문이 나왔어요. 문학은 7개의 지문 중에 절반이 채 안 되는 3개가 연계가 됐고 독서 영역은 네 지문이 올 연계 지문으로 출제가 됐죠.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EBS 하면 문학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독서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정보를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내년 준비할 때 이런 것들 생각 많이 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졌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애들 언매 선택자들은 그나마 문법 공부를 좀 합니다. 그런데 화법과 작문 선택자들은 선택 과목 공부를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시험장에 가요. 왜냐면 그냥 읽고 풀면 풀리거든요. 화법과 작문이. 그런데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 화작도 읽고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는. 화법과 작문도 어려웠고 언어와 매체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렵다 정도였는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역대급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언어 매체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수능 국어는 정부 정책에서 실패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킬러 지문 킬러 문항 내지 마라. 성공. 시험에 변별력을 갖추어라. 성공. 그런데 또 하나 정부에서 약속한 게 이게 있었죠.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라. 즉 언매 선택한 애가 화작 선택한 애보다 표점이 월등하게 높거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건 실패. 아까 등급컷 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점수라면 언매가 표점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 하나 실패.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수능을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일단 국어 영역만 놓고 봤을 때는 난이도가 약간 지나칠 정도로 어렵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킬러 지문도 없고 했기 때문에 성공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년 수능은 여기서 난이도만 살짝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저한테 배운 친구가 여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오른쪽이 이제 제가 가르친 거고 왼쪽이 이제 올해 수능 시험지예요. 와, 고전 소설이 예상치 않은 작품이 나온 거예요. 김원전이라는 생뚱맞은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제 교재와 같은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도 이제 3점짜리가 비슷하게 나왔고 그다음 시도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작가들의 시가 수두룩하게 실려 있었는데 수능 시험에 정끝별 시인의 시가 나왔어요. 들어보셨나요? 정끝별? 처음 들으시죠? 계속 지금까지는 윤동주의 시가 나오고 이러다가 갑자기 정끝별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당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EBS 수록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쳤던 작품들이고 뭐 이거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테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일동장휴가도
2019 수능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반복 출제가 됐죠. 이것도 이제 제 교재에서 다뤘던 작품입니다. 뭐 타임어택이란 강의에서도 일동장역을 한 번 더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출제가 됐죠. 그다음 독서 영역 잘 보시면은 사실 독서 영역은 EBS 연계를 하긴 하지만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자기가 직접 쓰는 글이에요. 문학은 원작을 훼손해서 출제할 수 없죠. 그 원작을 갖다 내는 거고 비문학 제재의 글들은 수능 출제 교수님이 자기가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글은 있을 수가 없는데 제 교재에 보면은 여론조사의 공표와 관련된 지문이 있었어요. 왼쪽에 보면 이 유사한 지문이 이번에 출제가 됐죠. 법지문에서. 이 문제 보시면은 이 왼쪽이 수능 시험 문제예요. 오른쪽이 제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주간 과제문에 실려 있던 문제인데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이런 식의 문제들도 3점짜리 문항이었는데 이런 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아까 이제 뭐 영상에서 보셨죠. 올해는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게 이과 애들에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수능 시험이. 그렇다면 국어영역에서 물화생지, 순수과학 쪽에 지문이 출제될 확률이 좀 낮고 기술 지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정보와 컴퓨터 관련 내용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왼쪽이 이제 시험지예요. 내용이 뭐냐면 평균값, 중앙값, 이상치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오른쪽에 있는 게 제 주간 과제물. 이게 내용 보시면 평균값, 중심값, 이상치 같은 내용이죠. 이런 지문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너 내년에 고3 올라간다 이거지. 열심히 풀어야 돼. 잘 봐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던 거고. 2학년 친구들 중에서요.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미리 이제 수능을 준비한다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왼쪽에 이제 수능 시험지 가나영의 한비자의 법치 사상 이게 출제가 됐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제2 연계 독서라는 교재에 있는 한비자의 법치주의 사상. 요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그럼 제 제자들은 뭐 시험을 잘 봤느냐? 뭐 요거 뭐 뒤에 거 이제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다 받으셨죠? 거기에 있는 거 보세요. 매체나 화자까지도 뭐 이렇게 됐는데 잠시만요. 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이제 제가 종강하는 날 카톡을 좀 이제 아이디를 알려줬었는데 애들 뭐 연락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뭐 잘 본 친구들이 주로 연락을 했겠죠. 그리고 이것도 적중 내용 보여드려도 저는 같은 수업을 대치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또 목동에 가서도 하고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문제 딱 보는 순간 이거 내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다. 이게 딱 기억이 나는데 애들은 어떠냐면 네가 가르쳤어 그걸? 이렇게 돼요. 근데 열심히 한 애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제 카톡에 오 선생님 똑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많이 왔었어요. 자, 매체, 화작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문제 형태 거의 똑같죠. 이게 이제 어제 애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은 엄매 기준으로 95점, 95점이면 100분이 100입니다. 이거 이번 시험에서 표준 점수가 아마 140점이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잘 본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많이 왔어요. 얘는 뭐 전 과목 1로 쭉 깔았더라고요. 100분이 다 99로 깔아버리고 뭐 이런 친구들, 뭐 강북정솔에서 수업 들었던 친구들. 네가 내년에 이렇게 돼야 한다. 너 오늘 올해 수업 들을 때 옆에 앉아있던 누나들, 이 누나들 같이 내년에 이렇게 돼야 된다. 옆에 어머님이신가요? 압박을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수능 국어 잘하려면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국어 잘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말로 하면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잘 읽고 잘 풀면 됩니다. 주어진 제시문을 잘 읽고 잘 풀면 돼요. 그 두 가지죠. 잘 읽는 능력. 또 하나는 잘 푸는 능력. 이 두 가지만 갖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가 있는가. 보통 이제 설명회 다니다 보면 이런 말 많이 할 거예요. 국어 선생님들이. 수능 국어 영역은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사고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싹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학원을 보내놨더니 우리 아이의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이 신장이 되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수능 국어는 45문제가 올 객관식. 객관식이라는 건 5개의 답이 하나 정해져 있는 시험. 그걸로 어떻게 생각하는 힘을 측정합니까? 그건 논술 시험이 그런 거고 이건 이미 정해진 답을 누가 제한 시간 안에 정확하게 지문에서 잡아내는가. 그거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자, 잘 읽으려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언어를 다루는 시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근데 아이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어 어휘력이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멍청한 애가 돼버려요. 근데 자녀들하고 TV 보거나 또는 평상시에 대화하다 보면 아니 내 아들이 이렇게 무식하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 시험에 나왔던 문장 하나를 제가 읊어드릴게요. 고전문학 한자 들어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비문학 지문 한글로 다 써있는 이렇게 나와요.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변제라 한다. 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걸 딱 읽고 변제 막 이럽니다. 자기들이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채권자, 채무자 얘네가 분명히 사람이긴 한데 이게 누가 알려준 거야? 이러고 있어요. 어휘력이 문제죠. 어휘력. 그래서 제가 답답해갖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어휘책. 전 영역을 주제별로 다 나눠가지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책이. 작년 수능 끝나고 연구실에서 알바생을 1급 애들을 뽑은 게 아니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수능 기준으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를 쌓아놓으면 한 이만큼 되거든요. 걔네한테 임무를 내렸어요. 니네가 할 건 딴 거 아니다.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읽으면서 모르는 말 나오면 다 동그라미 쳐라. 이거였어요. 막 동그라미를 쳤는데 충격적이에요. 2등급 아이는 1등급 아이보다 모른다고 동그라미 친 어휘의 개수가 2배 정도 많아요. 3등급은 2등급보다 또 2배가 많고 4등급은 3등급보다 거의 1.5배 이상 또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만들어가지고 인강에서도 이제 판매를 해봤는데 올품절 났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이거였던 거죠. 너 이제 가지고 있지? 1년 동안 몇 번 보게 하죠 이거? 5번 돌려요. 애들한테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애들이 갖춰야 하는 능력이 왜 안 넘어가죠 PPT가? 안 넘어가네요 PPT가 또. 잠시만요. 자, 잘 읽기 위해서 갖춰야 될 두 번째 능력은 영역별로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1, 고2 때는 애한테 국어학원 갔다 왔지? 오늘 뭐 배웠어? 그럼 A입에서 엄마 오늘 삼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배웠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고3 때는. 그냥 내가 배운 그 작품이 수능에 나올 확률은 0.01%도 안 됩니다. A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수능 국어 수업이라면 내신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 엄마 내가 한자를 잘 모르잖아. 한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전시가 원문을 만나면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거 배우고 왔어. 이런 방향으로 공부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수능에서 묻는 능력은 이게 아닙니다. 자, 이 작품 너 학교나 학원에서 이 작품 배운 적 있니?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아마 지문 태어나서 처음 볼 텐데 이거 너의 능력으로 읽어내서 문제가 원하는 답을 지문에서 도출해낼 수 있니? 이걸 묻는 게 수능 시험이거든요. 근데 개별 작품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방법론적인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읽는 방법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읽기 위해 중요한 거 EBS입니다. EBS를 완벽하게 다 씹어 먹어버려야 돼요. 문학하고 독서 영역은 원래는 문학만이었는데 올해 수능부터는 독서 영역, 비문학까지. 문학과 비문학은 EBS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고 이건 내년에 제가 장담하는데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EBS 책이 엄청 많이 나와요. 1년 동안. 수특, 수한 딱 두 가지만 풀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잘 풀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 첫 번째, 개념어 학습. 이게 뭐냐면은 어휘력하고 약간 달라요. 이 개념어 학습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떤 시를 읽었어요.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다 받아들였어요. 이제 풀러가면 되잖아요. 근데 선택지 1번 딱 봤더니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시에서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들었는데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뭐에 이렇게 가버리면 답 못 찾아요. 그래서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학습. 아까 제가 올해 수능의 특징 선택지가 어렵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분석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 자, 내년 수능에 저에게 내년 수능은 선생님 고전문학 어떤 작품 나올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데
지문은 매년 달라지잖아요. 확실한 거 하나 뭐냐면 그 밑에 딸려 있는 문제 유형은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문은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그 밑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이미 고정돼 있어. 그러면은 그 문제 유형에 맞게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공부를 해야죠. 제 답답한 게 뭐냐면 영어 영역은 이런 걸 합니다, 애들이.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답을 좀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 뭐 순서 찾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가? 영어에선 이런 공부를 해요. 근데 국어에선 이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비문학의 일치 문제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도출해낼까? 경제 지문에서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면 좀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왜냐면 걔네들은 고정된 거니까 문제 유형이. 그거에 맞는 문제 풀이법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시간 단축.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올해 수능 1교시 국어를 시간 안에 완벽하게 푼 학생의 비율 27%. 73%는 시간 안에도 못 풀었어요. 마지막 한 지문을 내리찍거나 아니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밑줄만 찾아다니면서 풀거나 이런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올해. 이거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국어 못하는 애들의 전형적 특징이 점수를 떠나서 일단 시간 안에 풀지를 못해요. 풀지를.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강의 하나 만들었어요. 강의 제목이 네가 시간 안에 못 푸는 이유. 타임어택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제 대표 강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안에 푸는 연습 이게 국어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는 시간 싸움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수업들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가르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아이들은 국어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읽는 해요. 왜 그럴까요? 애들 욕할 게 아닙니다. 세대가 바뀐 거예요. 활자 세대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 막 책을 다방면에 걸쳐서 읽고 막 신문 사설 같은 걸 깨알같이 스크립하면서 읽고 이 세대가 아니에요. 미디어 세대예요. 이미지와 화면이 익숙한 세대. 근데 읽는 것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1교시에 애들이 몇 페이지를 읽게 되느냐? A3 사이즈로 16페이지의 글을 읽게 돼요. 거기에 들어있는 글자 수가 80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글자 수가 몇 글자냐? 2만 자가 넘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특성. 그런데도 수업들은 뭘 강조하냐면 차분한 마음으로 지문에 반응하며 글을 읽어라.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구조화하고 장악한 후에 한 문제 한 문제를 차분하게 머릿속을 더듬어가며 풀면 된다. 이게 되면은 국어학원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걔는 내일 수능 봐도 1등급이 나와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좋다. 너희 세대가 아닌 거 인정. 그래 너네 미디어 세대니까 단기 기억력은 강하지만 장기 기억력도 약한 거 인정. 쇼폼 세대 아니에요 애들이. 그거 다 인정하고 애들 딱 그 능력에 맞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 저 여기서 수업을 하고 옆에 있는 한림학원이라는 데서 또 수업을 하는데 거기 아직 설명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설명회가 내일이거든요. 그거. 한림학원은 저는 그냥 수능 끝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감입니다. 지금. 한림학원 전화해 보시면은 대기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반이 아직 설명회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반을 생각하신다면은 여기로 보내셔야 돼요. 여기로. 거기 못 들어가요. 어차피. 거기는 이미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설명회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가 빠른 학부모님들이 미리 2학년 여름부터 등록이 시작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더니 수능 전날 마감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그쪽은 어차피 주말반에 못 들어가시고 거의 평일반 하나가 있기는 한데 주말에 수업을 다녀야 한다면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단언컨대 이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컨텐츠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인간 강사기도 하고 인간이 그냥 이름만 걸려 있는 강사가 아니라 실 매출을 내는 주요 강사이기 때문에 컨텐츠들을 이제 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알 거예요. 올해 원래 여름 시즌에 뭐가 그 계획되어 있었냐면은 여름 방학 시즌에 최고난도 문학, 최고난도 독서, 그러니까 최고난도 과정, 킬러 과정이에요. 요 8차례였는데 갑자기 9월달에 그분께서 여기서 그분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분께서 갑자기 사교육 카르텔을 딱 던지시면서
킬러지문 막 킬러문항 없애 이렇게 됐거든요. 교재는 이미 수천 권이 나와 있고 그거 컬이 이제 진행할 차례인데 갑자기 분이 하지 마 이렇게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인강 사이트에서 다 전화가 왔어요. 최고난도 최자 빼 고난도까지만 인정해줄게. 이걸 나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오케이 하고 그 수천 권의 책을 다 폐기해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인강에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문학 강의 내려라 다 내려버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애들한테 강조했던 게 그거죠. 독서 파트 EBS 연계비율이 굉장히 체감 연결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 그거 하자. 그러면서 직원들 3주 동안 날 새게 만들어가지고 물론 저도 같이 날 새고 이 연계 독서라는 EBS 연계 독서 교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로 바로 바꿔갖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컬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지역은 그런 강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거 하려면은 그 과정에서만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대형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자, 이런 거예요. 매월 보충 강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우리 애는 시간 안에 못 푸는 게 문제다. 그러면 시간 안에 푸는 강의. 우리 애는 외국 살다 와가지고 고전문학 원문 보면 완전 까막눈 된다. 그런 아이들은 고전문학 강의. 뭐 이런 것들이 애들 컨셉에 맞게 본 강의와 별개로 주 6일 동안 학원 오는 날 빼고 노는 꼴은 저는 못 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또 따로 듣고 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될 거고. 그다음 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적중 내역은 다 이감 모의고사나 한수 모의고사가 아닌 제 개인 고유 브랜드의 모의고사예요. 요즘 국어 강사들이 컨텐츠 개발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감에서 이감 모의고사 들어보셨죠? 이감 모의고사 사다가 애한테 공급하고 애한테 책값 받아서 거기에 결제해주고 끝.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감의 간슬개나 이감 모의고사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강사의 커리큘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업 내용과 과제가 따로 노는 거죠. 그러면 학습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내 제 모의고사를 30회 이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파이널도 신영균 모의고사로 진행을 해요. 이감이나 한수 모의고사 안 쓰느냐? 써요. 보충 교재로. 과제로 나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애들이 이제 매주 그 모의고사 숙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아 비판 보고서를 쓰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영역은 이게 문제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첨삭해갖고 집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적표가. 어머니는 성적표를 받아 보셨나요? 보셨죠? 다행히 갖다 드렸네. 제가 꼭 제가 애들한테 주문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애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달 그 약점을 보충하는 문제집. 여기엔 기출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요. 다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직원들 교재 개발비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동네 학원에서는 쓸 수 없는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간 교재 개발비가 1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도에 맞게 이제 과제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진도에 맞아야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주 프린트로 숙제가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다 책으로 나가요. 책으로 매주 숙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게 웃기죠 이거. 신영균 조카 입시 성공기. 이게 뭐냐? 제 조카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남성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나름 명문고인가 봐요. 근데 얘가 이제 수능을 봤는데 그는 제가 학원 선생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나름 지방에서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을 봤어요. 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사만 1, 국어 영역 3등급.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어 강사인 걸 몰랐어요. 제 수업을 들은 애가 아니에요. 3등급. 그 다음에 수학 2, 영어 2, 나머지 다 2등급. 이 정도면 이과이기 때문에 건국대 경희대 정도는 갑니다 이거. 그런데 사촌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촌 누나 아들이거든요. 우리 애가 시험을 이렇게 봐가지고 나 재수시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경희대 보내면 붙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야 의사 만들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했어요. 절대로 할 수 없다. 1년이 아니라 5년 더 해도 의대는 못 간다.
아마 재수하면 성균관대 공대 정도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하면. 아니래요. 태웅이 의사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한 게 강남 하이퍼학원 의대관에 네가 좀 넣어주면 안 되니?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이정수는 의대가 문제가 아니고 의대 입시 학원에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의대 입시 학원들은 컷이라는 게 있어요. 컷이라는 게. 근데 한국 사회는 인맥이죠.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 이제 곽용 원장님이라고 저하고 친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곽 원장님한테. 제 조카입니다. 성적이 이래요. 넣어주세요. 곽 원장님이 딱 안 되는 거 아시죠?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고 제가 바로 갖다 대고 뭐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머리를 쓰셨겠죠? 아 선생님 시간 단축 비법 강의 타임아웃 그게 제 강의 중에서 제일 인강에서 유명하니까 여름에 3주 동안 여기 와서 수업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바쁜 스케줄에 그거를 받아서 했어요. 대신 제 조카가 여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1년 내내 수업료도 감면받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전과목 교재 다 무료로 대신 저는 거기서 600명을 모아서 특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을 한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 얘가 이제 재수를 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성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수 성적표. 날짜가 똑같은 거는 이 날 성적표를 온라인으로 발급을 둘 다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올 1등급 보이시죠? 그리고 국어는 대치 입강학원 맨 앞자리에서 제 수업을 들었어요. 국어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1등급. 나머지도 다 100분위가 98, 99죠 다. 올 1등급을 딱 맞고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점수면 일단 서울대, 연대 의대, 카톨릭대 의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얘가 원서 쓴 데는 경희대 의대, 순천향대 의대, 그리고 얘가 전라도에서 의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전북대 의대. 셋 다 붙었어요. 제가 어디 가라고 그러냐 사촌 누나가 이제 조그만 옷가게를 하시는데 지방에서 경희대 의대 이런 데는 뭐 등록금이 그죠? 거기나 지방 국립대 의대나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너 전북대 의대다. 왜냐면 전북대 의대 수석 6년 장학금 해갖고 여기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재합격하고 수석으로 붙고 얘는 인간이 됐습니다. 삼촌 제가 나중에 성형외과 해가지고 삼촌 제가 호강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해서 사람 살리는 의사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본과도 신경외과 그 수술하는 거기 갈 거래요. 사람이 됐죠 얘가. 그죠? 여러 나이. 그리고 이제 합격증을 딱 보냈어요. 사실 저는 오래도 안 돼 사촌한테 이렇게 독하게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형편이 좋지도 않았는데 저기 강남하이퍼 의대관 보내려면 학원비도 비싸고 거기 옆에 학사 자취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쯤 된다고 느꼈었냐면은 여름에 대치강 수업이 끝나고 저 이동하기 전에 태웅아 삼촌이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그 대치동에 미래향이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얘가 반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밥 먹다가 이렇게 무심결에 이렇게 딱 봤는데 허벅지에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뭐가 찍힌 자국이 있어요. 너 뭐야 그거? 그랬더니 졸릴 때마다 엄마 생각하면서 이거 샤프로 다 찍은 거예요. 다 찍어가지고 이게 피 자국이 맺혀가지고 다다다다다. 이 말 듣고 집에 가서 자녀 얼굴 한번 보세요. 내가 얘를 왜 키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옆에 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내가 얘를 계속 키워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너 어떻게 그렇게 성적을 많이 올렸니? 그때 1교시에 일단 잘 봤다는 확신이 들었고 1교시에는 어떻게 잘 봤다는 확신이 들었냐?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한지 몰라도 삼촌이 삼촌으로서가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좋았다. 국어 선생님으로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들께서 성적 이제 설명회를 여기 말고도 뭐 여기저기 가보시겠지만 어디를 보내면 애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를까요? 어떤 강사한테 또는 어떤 학원에 보냈을 때 뭐 소수정예? 아닙니다. 소수정예는 고3 때는 큰일 나요. 왜냐면 정보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1타 강사? 제가 1타입니다. 제 이투스에서 압도적으로 현장 수강생이 가장 많은 1타 강사예요. 제 수업 보내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예요. 애가 그 과목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 수업도 열심히 듣고 시키는 거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제 제자들은 저를 좋아하느냐? 너 나 좋아하니? 싫어?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들은 제가 시키는 걸 잘 따라오는 편입니다.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여파고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설명이 한 번도 안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말반으로 보내시려면 여기로 보내셔야 돼요. 아마 몇 시더라? 모르겠어요. 제 시간표가 너무 많아서 모르겠는데 1시쯤일 거예요, 아마. 저쪽이 9시니까. 예, 그 수업은 이미 끝나 있고 그다음 평일반은 목요일 날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그다음 여기 주말반에 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게 되면은 국어 영역에 있어서만큼 문제 안 생기게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